수요 올림픽 시간입니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질문이 많습니다. 네. 네. 금리를 왜 갑자기 이렇게 내렸을까? 한 2주일을 못 참고 2주일도 아니죠. 한 일주일만 있으면 그것도 궁금하고요. 금리를 그렇게 낮춰줬으면 좋아해야지. 사실은 그 전날 무슨 발표를 해서 이미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어요는 아닐 것 같아요. 네. 형식적으로 뭘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으나 진짜 이렇게 선물 줄 줄 몰랐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미국 증시는 왜 그렇게 내렸는지. 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별 영향 안 받고 올라요. 이거는 글쎄요. 뭐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혹시 뭐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은 FOMC가 한국 시간으로 3월 19일이니까 한 2주 보름 정도 이제 남았잖아요. 네. 그게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땡겨서 내렸을까와 관련해서는 버냉키 전전 FRB 의장이 원래는 경제학 교수잖아요. 원래 교수거든요. 대공황, 뭐 일본의 장기 네. 침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저명한 교수였는데 불황 전문가. 네, 불황 전문가죠. 근데 버냉키 교수가 교수 시절일 때 썼던 논문들을 예전에 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터졌다 아니면 LTCM이라는 핫했던 펀드가 파산을 했다 98년도에 그래서 그냥 경제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 말고요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네. 경제가 저 위에서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뭔가 이게 사태가 여의치 않다라고 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지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경제 주체들의 예상보다 더 빨리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미리 고민도 하고 많이 정책 설계도 하고 기준금리에서 고민도 하시겠지만 네. 얼마나 나빠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라는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는 걸 확 바꾸긴 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늑장 대응이다 이런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기도 한다. 뭐. 예, 근데 이게 되돌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같으면 어려운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면 되는데 얘한테도 영향을 주고 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금리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제는 전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골고루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도 올리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막 골머리를 섞어서 하는 결정이 저는 또 여러 가지 정책 그중에서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벤트에는 더 빨리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놀랄 정도로 기왕 정책을 해야 금리 된다. 내려줄 예, 거면 예. 깜짝 놀라게 해야 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에 이제 expectation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요만큼을 기대를 Beyond 하면 expectation. 예, 그 기대를 확 이제 깨뜨릴 수 있는 나에게는 최종 저희 중앙은행을 보면서 주로 최종 대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 연준이 있었지. 그래 ECB가 있었지. 네. 예,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게끔. 그래야 약효가 생긴다. 예, 그래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여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아주 정설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연준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시장을 좀 놀라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이번 주로 이렇게 넘어오고 주말에 이렇게 그 스테이트먼트를 냈었거든요. 우리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음. 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뭐 액션을 취할 것임 이런 거를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 지표는 사실은 코비드의 영향이 미친 경제 지표가 거의 하나도 나오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그래서 보고서를 사실 막 적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빨리. 예, 인하한 것이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경제가 뒤에서 경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경제가 얼만큼 나빠져요? 연준이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가 좋아져요? 그 질문도 드리려고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대충 있는데 그러면 경제가 예를 들어 한 1% 나빠지면 금리로 한 반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사실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네. 나빠지는 경제냐에 따라 다르죠. 네, 계산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IMF에서 보호무역 한창일 때 IMF가 1년에 2번 큰 한 100장짜리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보호무역이 되면 경제에 어떤 이펙트가 있을지 그리고 관세도 되게 단계로 했었잖아요. 뭐 네.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얼마에서 막 예고하고 그래서 저희도 막 지금 어디까지 하는 거지 그게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이거에 대한 경제 이펙트를 계산을 했어요. 멋있죠. 재밌네요.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계산 값도 값이지만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방법은 저도 모르겠고요. 관세 부과로 인한 실제적인 경제의 GDP를 깎아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네. 그것만 분석을 한 게 아니고요. 2단계가 더해져요. 그래서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 이펙트가 예를 들어 1이다. 그러면 컨피던스 이펙트와 마켓 리액션 이펙트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정확할지 몰라서 일부러 영어로 먼저 불러드렸고 그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예. 컨피던스 인덱스는 보통 이제 컨피던스 이펙트 뭐 신뢰 효과 근데 그런 말 잘 안 써서 아마 심리 위축과 관련된 네. 부분이고 예. 마켓 리액션은 되게 두루뭉술하게 아마 그 단어를 쓴 것 같긴 한데 주가 하락 그리고 회사채 디폴트의 가능성 경색의 가능성 네. 그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자산시장의 문제, 혼동들을 이제 마켓 리액션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관세를 매기고 컨피던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쪼그라지는 거랑 마켓 예를 쉽게 주가가 빠져서 경제의 네거티브 이펙트랑 한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비등비등할까? 아니면 그래도 관세가 크고 나머지는 부가적일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관세로 인한 경제의 충격이 1이라면 심리도 1이 거의 가까이 되고요. 네. 마켓 리액션도 1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 마켓 리액션과 컨피던스 이펙트 이 두 개를 합한 게 그 베이스라인이 전체 미국이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 절반의 관세를 때리는 거에서 되게 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에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들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질병인데 네. 왜 금리를 내려?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총동원을 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건 알겠는데 코로나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지금 금리 높아서 문제인가? 네, 뭐 이미 낮은데 뭘 또 50bp나 내려?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책 결정에 GDP의 마이너스로 나오는 우리는 총 하나의 숫자만 보지만 경제학자들이 막 발라보니 실제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고 뭐 외식을 하지 않고 쇼핑을 하지 않는 제가 너무 쉬운 예를 들었나요? 교역. 네. 그런 거를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펙트 못지않게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것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거나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 마켓 리액션과 관련된 거기서 반응이 더 놀랜다 이거죠?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 좀 그런데 커트를 해야 싹을 잘라야지 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네. 그래서 사실은 연준에 대해서 뭐 트럼프 트위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뭐 아니면 주가 빠지면 뭐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경제를 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주가 빠지면 금리 내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액션을 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어떤 단계들이 있냐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단순히 그냥 주가가 빠져서가 아니라 네. 회사채 금리가 튀는 게 그냥 단순히 튀는 게 아니라 이 경색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소비 심리를 다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다 메이크업 되기는 다 이제 상쇄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영어를 많이 쓰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숫자가 큰 네. 그 시장이 망가졌을 때의 리스크는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버냉키 교수의 논문처럼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큰 폭으로 내려준다면 일정 부분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나중에 이제 퍼즐을 맞춰 보니 그러면 연준이 앞으로도 만약에 주가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흔히 그냥 주가로 이야기하지만 크레딧 스프레드도 있고요. 발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저도 단기 금융시장은 잘 모르는데 뭐 레포 시장이 꼬인다. 네. 그러면 그런 주가 하락보다는 금융시장에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게 훨씬 큰 문제니까 그런 데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알겠어요. 괜찮으면은 뭐 금리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다. 않다면 예, 금리를 내려야지 되는 거죠. 경제는 심리라는 말하고도 결국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병원 가서 주사 맞추면 주사 때문에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 이유가 그 병원의 묘한 그 소독약 냄새에서 네. 먼저 맞고 우는 애의 그 울음소리부터 막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아예 눈 가려버리면 딱 그냥 그것만 아프고 마니까 네. 그만큼만 울어라 라고 하는 금리 인하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만났을 때 제가 이 기자님이 뭐 질문을 주시면은 사실은 집에 가서 되게 곱씹거든요. 이런 걸 또 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 근데 제가 그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질병은 제가 지난주 와서 막 경기 외적인 요인인데 이어서 경제에 이거는 일시적이다. 네. 근데 이제 기자님이 이것도 경제의 일부분이고 다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무자르듯이 그런 표현 쓰시진 않았는데 이렇게 딱 네. 잘라서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좋아요. 그게 가능하냐. 근데 저도 뭐라 대답을 해놓고 집에 가면서 보니까 그렇지. 이게 질병이 너무 크면 이게 아무리 경기 외적인 요인이어서 또 어느 순간부터는 경기 그럼요. 요인이 되는데 예. 그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지. 그러면 저는 사이에 이제 링크를 찾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희 뭐 스페인 그 흑사병인가 제가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는데 1800년대 독감? 초반에 네. 아, 그 그런 흑사병. 예.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대량의 그러선 안 되겠지만 대량의 사상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경기 외적이건 아니고 그게 이제 상관이 없어. 그건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선 지금 정도의 그 치사율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경세, 그러니까 자금 시장 그리고 회사의 도산으로 많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네.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외적인 요인에 좀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그렇겠죠. 거고 네. 그러면 연준은 여기서 아니면 정부는 미국의 재무부는 어떤 결정을 할까? 그러면 질병으로 인한 마이너스는 컨트롤할 수 나중에 회복을 하는데 메이크업하면 도움을 되는데. 해야 되지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음.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막자. 심리 위축은 노력하면 아주 조금은 그래 지원금이 나온대 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조금은 상쇄할 수 있음. 그리고 마켓 리액션은 그것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정도는 더 크게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이제 액션에 나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액션은 반드시 놀랄만해야 한다. 버냉키 교수님의 의견은 의견에 그랬고 따르면. 그런 목적이 놀라게 경우들이 하는 거니까. 기대를 비트해야지 비트해야 되는 된다. 거죠. 그래야 그렇지.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도 했었어요. 어떻게요? 그분은 이제 건설업자였으니까 이런저런 로비할 일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측근한테 로비를 하려면 이제 돈보따리를 쌓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얼마를 담아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기라. 얼마를 담아야 되겠노? 라고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이 예상하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 받는 사람이 이만큼 들어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금액에서 뒤에 0 하나를 더 붙여라. 0을 하나 더 붙여요? 앞에다 붙이지 말고 뒤에다 붙여라. 그래야 효과가 있다. 비슷한 얘기네요. 약간 사업가. 어쨌든 고객의 기대를 비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라는 단어를 사실 이코노미스트 이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막 그 경제 주체들의 심리, 물가에 대한 기대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길게 보거나 짧게 보아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가 들어간 부분들을 커트하기 위해서 저는 금리 인하를 했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만약에 감염자 수가 우려만큼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중국은 이제 감염자 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조금 주나라는 이제 그나마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이탈리아랄지 독일이랄지 다 숫자는 다르지만 아주 한 80도 각도로 올라가는 기울기가 나오니 증가 속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확산 속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도 사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단지 이제 보름 앞으로 남아있는 와중에서는 아마도 사태가 조금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기준금리 추가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을 하고 보름 후에 연준에서 또 네. 어제 그리고 이제 이머전시 컷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네. 긴급하게 금리를 내렸을 때 한 7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꽤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네. 정례 회의에서도 상당수가 금리를 추가 인하. 그때 내렸으니까 킵하는 게 아니고요. 네. 상태가 아주 호전되지만 않지 않으면 한 번 더 않는다면 한다. 예, 추가할 가능성이 있고 어제 미국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머전시 컷에 들어갔을 때 이전 데이터들을 뽑아보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금리가 내리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시나리오를 딱 짰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저만 그 버네키 논문을 읽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정말 안 좋은가 봐.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도 일부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 나중에 리뷰들을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님이 우리 이제 이것도 할 거고 더 이제 추가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뭐 검토 중이다. 약간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질병이 굉장히 시작 단계라는 사실은 팩트일 수도 있는데 네. 시작 단계고 50bp를 내려고 우리는 계속 해줄 수가 우리가 카드가 많습니다라고 해야 좀 안심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단 요겁니다라고 해서 하니까. 약간은 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하더라도 아마도 지난 그 이머전시 컷에서도 주가 수익률이 일주일 동안 되게 혼란스러웠으니 예, 그런 정말 사람의 마음들이 들어가서 아마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네. 그거는 어때요? 평소에도 궁금하긴 했는데 질문을 드리면 너무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까봐 질문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내리면 네. 어떤 메커니즘으로 주가가 부양이 돼요? 일단은 금리를 내리면 생각을 하고 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이 되게 채널이 여러 개인데 제가 이거 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한두 개 빼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지면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네. 뭐 근데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이 그러면 차입 비용이 낮아져서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오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에 QE 1, 2, 3, 4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거치면서 시장에 그냥 금리를 내리는 물론 제로금리였으니까 QE4 같은 거를 했지만 네. 돈을 그냥 정말로 나눠주는 것 같은 정책들도 했었거든요. 나눠준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굉장히 사람들이 꺼리는 자산들을 사주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다 돈줄이 묶여있는 거를 풀어주고 제가 이해하기에 저도 주식을 그렇게 아직은 잘 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돈을 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위험할 것 같으면 네. 개인이면 저에게 100만 좀 큰 돈 할까요? 1억이 있다라고 네.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냥 좀 있다가 뭘 하든지 하지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아주 부호가 아니라면 네, 그럴 네. 것 같은데 예. 그 아까 정태수 전 회장님 말씀처럼 돈을 놀리는 건 마이너스라고 네.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뭐라도 만나본 하고 부자 있어야지. 돈을 예.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레버리지도 끝까지 땡겨야지 되는 거고 그래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수익률을 위해서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돈줄이 풀리면 나는 100에 연준은 100을 풀었는데 이게 결국은 100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경색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200, 300, 400, 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푼 돈보다는 주가는 훨씬 더 크게 뜨죠. 그 위험한 기업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금리를 낮추면 그래서 그럴까요? 요인은 있을 거예요.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는 건데 네. 그 할인하는 과정에서의 그 할인율이 바로 금리다. 그런 설명도 하시고. 예, 그것도 맞는데 저는 속도가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금리를 오늘 내린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2분기 정도 걸린다가 네. 통설이거든요. 정설이죠. 예, 네.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2분기 정도 걸린다. 그러면 엄밀하게는 기업이 정말로 좋아지려면 2분기 아무리 우량한 기업에도 1분기 이게 걸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금리 인하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정말 꺾여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네. 예. 뭐 그냥 소수나 국면에서 금리를 조금 내려주는 정도라면 PER이 올라가겠죠. 이 곱하기 그렇겠죠. PER이 주가니까 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이 기업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시장에는 돈이 더 많이 풀리겠네. 라는 그러니까 기대를 더 많이 땡겨올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지 않나. 그래서 예,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여기서 하나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로 금리 인하기에는 주가가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안 좋으니까 또 금리를 인하하겠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주로는 금리 인상기가 네. 주식이 좋아요. 주식이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딱 오늘만 보면 그러니까 딱 단기로 보면은 주가가 금리 내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머전시 컷 이거는 정말로 경제 체력이 아니었으니까 이거 이외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내려. 그래서 작년이 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나빠지진 않아서 그나마 좀 주식이 좀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사실은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주식을 많이 살 거야.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하려니까 아니 금리 내려갔다고 주담대 대출을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럴 땐 보통 돈이 대출이 어디서 나와서 더 사시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했죠. 밸류에이션이나 오를 만한 논리는 있는데 네. 수급에서 뭔가 똑같이 그렇게 액션이 되어줘야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뭐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 이후에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대응을 해야지 되니까. 근데 이 이후에 경제가 정말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골치 아프죠. 위험 자산에는 정말로 그 안 좋은 시그널의 결정타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되면요?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린다면 경제가 안 좋은 게 확인되고 지금은 금리를 내릴 때가 없긴 하군요. 유럽도 그렇기도 그렇고. 하고 안 좋아질까봐 미리 내린 거잖아요. 이번에 네. 이머전시 컷이. 네. 그리고 이제 안 좋아질까 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하락, 크레딧 스프레드의 상승을 싹을 자르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오른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그러니 주가가 오르겠지. 그러나 뭔가 미스가 났든 어젯밤에는 미국 증시는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는 무슨 신호가 오면 좀 이 녀석은 이제 좀 잠잠해지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개는 확진자 숫자 뭐 이런 숫자로 나타날 수밖에는 없으나 그 통계 자체가 잘 수집이 안 되는 나라들도 많고 검사를 제대로 안 하면 확진자도 별로 안 나오니까 또 그게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사망률 뭐 이런 것도
치료 다 끝나봐야 죽을지 살지 않은 거니까 중간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국의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3일 전인가부터 이제 조금씩이나마 차트를 그려놓고 보면 아주 안 보이는 수준이지만 줄기 시작했다. 이제 완치가 되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줄고 있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주식 특히 경제도 그렇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잘 모를 때는 시나리오를 세워보잖아요.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이거, 중간은 이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 네. 그런데 그 코로나 19가 되게 공포스러웠던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의 영역도 아니고 그리고 의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런 전망을 그런 역할도 아니고 뭐 확진자수가 몇 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진 하기도 않잖아요. 어렵고. 그렇죠. 예. 어렵기도 하고 질병도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없을 때가 사실은 가장 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민원을 하면 다른 예를 해야 되겠다. 뭐 2008년 경제 위기에는 미국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으니까 네. 그 근처에 가면은 더 이상 안 치솟는다. 너무 괴롭지만 괜찮을 거 이런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야지 네,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뭐 에볼라는 어땠나 뭐 한국의 메르스는 어땠나 그럼 또 다 뭐 사스는 어땠나 너무 옛날이고 이건 이래서 다르고 저건 저래서 다르고 네.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이제 퍼져나가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세계가 글로벌하게 됐지만 사람이 사는 모습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또 촘촘히 모여 살고 얘네는 밥을 이렇게 먹는데 미국은 되게 흩어져 있어서 괜찮대. 우리가 이렇게 안 하던 대화들도 막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없다는 게 가장 두려운 지점이었는데 네. 중국이 저희가 우한이 이상한 게 있대라는 소식을 듣고 한 달간 감염자 수가 폭증했었고 한 2월 뭐 15일이었나요? 그때쯤 2월 중순이 되니까 더 이상 늘지는 않았었죠. 네. 그러면서 이게 뭐 춘절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더 늘 수가 있대. 통계가 신뢰성이 없대. 이러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다가 그게 지금 한 보름이 끌고 온 거죠. 보름을 감염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네. 조금이지만 준대. 그럼 이거는 계산이 됐잖아요, 일단. 신규 감염자 숫자가.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니까 네. 제가 미국이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것이면 대비가 100%는 안 돼도 마음의 준비는 되잖아요. 네. 한국의 사례를 보니까 한국도 감염자 수가 아주 조금씩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한국도 중국의 패턴과 비슷하게 한 달간 급증 그리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그럼 한국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지금 치솟고 있는 이탈리아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독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메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래서 중국의 감염자 수가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는 게 전 되게 희소식인 것 같고 왜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건 그냥 놓고만 보면 인구 다 한 번씩 다 갈 때까지는 퍼지는 게 정상인데 뭐든지 퍼지는 건 그러니까요. 다만 지금은 그럴 때 줄어드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사라지거나 계절성으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게 아니면 지금은 다들 집안에서 안 나오면 우리처럼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도 되게 어려운 감염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집으로 퇴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증상이 없어지거나 네. 아니면 저희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시던데 네. 이제 일단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확진자로 분류가 되었다가 2주가 지나면 그럼 난 오케이 이렇게 되면 수가 네. 줄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격리를 해놔서 카운트가 안 되는 부분들도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국가마다 또 의료 시스템, 의료 체계 이제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다르구나.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예.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이제 듣게 되고 이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어느 국가 최악은 이거죠.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감염자 수는 계속 늘고 네. 국가 수도 계속 확산이 확산되고. 되면은 이거는 뭐 연준이 금리를 뭐 0으로 하건 뭐 하건 진짜 이거는 아유 머리 아프죠. 아유 머리 아픈데 처음 시작된 곳들에서 약간 진정 시그널이 나오면 네. 다른 국가로 물론 확산이 제일 안 되는 게 좋지만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그렇겠죠. 게 예,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도 이 이슈의 이 국면에서는 코로나19가 언제쯤 잠잠해지느냐가 모든 질문의 답이다.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요즘 신호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숫자는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걱정되는 거잖아요. 저게 혹시 인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그냥 만들어진 숫자는 아닐까? 이게 뭐 꼭 중국이라서가 아니라 야, 인민들이 안심을 해야 경제 활동이 되지. 지금 정직할 때냐?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다가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 다시 또 퍼지는 게 아닌가? 이게 워낙 그 확산 잘 된다 하니까. 그런 거면 도루묵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좀 남아는 있죠. 예. 걱정이 되죠. 네, 다들 이제 외부 활동도 너무 제약이 심하고 네. 그리고 일단 다들 되게 곤두서 있고 그렇죠. 네, 출퇴근도 되게 피곤하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중국의 감염자 수가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되게 두려워하면서 매번 그 WHO에서 업데이트 네. 해주는 거 이게 주춤하다가 다시 늘면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는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로고 이게 감염자 수가 다시 0으로 돼서 이제 종식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럴 때까지는 아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안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잡힐 건가 봐와는 너무 천지 차이죠. 그러게요. 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날씨가 어떻게 되면 또 줄어든다고는 하니 근데 또 그것도 상관없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공포의 근원은 잘 모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금리 인하했다는 말씀은 설명을 해주셨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그럼 다음번에는 낮추나? 낮추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놀라운데요? 라고 해서 반가워할까? 그런 효과를 그럼 놓친 건가? 아니면 원래 우리나라 같은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선제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걸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는 있나? 뭐 그런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은 지난번 금리 동결 결정이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른 국가들 중에서 유독 튀는 결정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내리는데. 네, 다들 내리는데 다들 이제 선제적 인하건 아니면 감자 수가 늘어서 인하이건 인하를 하는 가운데 동결 결정을 했던 거는 약간은 예상 밖이었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와서 저희는 인하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결이 되었고 오늘 이제 긴급 회의를 했는데 이제 주시해서 잘 정부와 공조해서 네.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낸 상황이고 예.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아마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내릴 거였으면 먼저 내리는 게 낫지는 않았어요. 돌이켜 보면 다음번에도 우리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못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비중 있게 생각하는 일관성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해보니 코로나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그게 최악이잖아요. 그럴 거면 먼저 내리시지 왜 그때는 또 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최근에 ECB를 보면서 특히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뭐 정책 여력을 남겨놔야 된다. 네. 뭐 운신의 폭이 있어야 한다. 카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네, 이제 거죠. 이런 예. 걸 쓰시는데 이런 단어들을 막 쓰는데 이제 제 주변의 분들도 경제가 안 좋은데 왜 금리를 그냥 미국도 제로금리 하는데 왜 우리는 제로금리를 하면 안 되냐 네,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뭐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안 내리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까 제가 막 기준금리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간단하진 않고 특히 한국은
그 작은 나라라는 거, 네. 강하지만 작은 나라라는 거, 그리고 금융에서는 저희가 국가 분류하면 IMF건 월드뱅크건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이머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애매하죠. 네. 그래서 저 수출 국가이기도 하지만 금융은 또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 약간은 뭔가 우리가 어려울 때 뭔가 뭘 하나 남겨놔야 된다라는 네. 생각들을 좀 강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 또 특히 외환위기 경험이 있어서 약간 금리를 너무 낮추면 네. 자금 유예와 유출에 대한 네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4, 50년 전이다 네. 라고 하면 그 언제적 얘기냐라고 하지만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22, 3년 정도밖에는 안 됐고, 지금 금통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 그 외환위기라는 거를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 뭐 3, 40대, 20, 30대 겪으셨다. 경험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한국이 건전성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해놓긴 했지만 신경을 여전히 써야 되는 부분인 건 맞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들을 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네. 네. 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게요. 딱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와 맞아요. 금리 낮춰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네. 안 낮추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정책 22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안 되지. 22가 그래서 제로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플러스 금리.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 한 10년 전이죠.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럴 때는 난 금리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이제 손에 손 잡고 네. 금리를 다 같이 글로벌 공조라는 이름 하에서 쫙 했는데, 이번에도 G7 회의를 하면서 미국은 이제 하자. 근데 22에서는 일부 위원들은 급하게 해야 되나? 마이너스 우리가 뭐 금리를? 할 게 별로 없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공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셨겠지만 신문에서 나온 건 그런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 저희가 네.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22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 유럽의 감염자 수가 더 많고 경제 안 좋은 것도 유럽인데 정책 여력이 진짜 하나도 없다면 이런데 참 대처가 좀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논의도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또 기준금리는 탁 내릴 수 있지만 재정은 또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또 그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운신의 통화 정책의 여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팍 내리고 좋으면 팍 올리고 이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도 저희가 또 조금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많이 낮아졌을 때는 0.25%포인트라는 그 폭이 갖고 있는 힘은 더 커지는 걸까요? 그래서 예전에 0.5 내릴 때와 한 기준금리 5, 6%일 때 지금 1% 어쩌고 하는 금리에서 0.5 내린 거는 많이 큰데 그걸 클 거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에서 금리 내린 게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지느냐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 아니겠어요?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래서 내렸으면 뭐 첫날에는 놀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쳐도 네.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네. 그때는 진정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군요.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감염자 수 데이터 통계들 쭉 보고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화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뉴스에는 어느 국가에서도 뭐 하고 다 나라를 합해 보니 뭐 이게 늘었고 이탈리아 몇 명 늘었고 이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시작되었던 중국에서 네. 뭔가 진화의 기운이 있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한국 주식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그래서 중국의 지인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한국어 하시는 분한테 좀 중국 상황이 어때요라고 여쭤봤더니, 물론 이제 중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우리나라도 진보 보수가 있고 뭐 다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이 있듯이 중국에 대해서도 비관적이고 항상 의심스럽게 보는 분도 있고 뭐 저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긴 하나, 그분의 전언에 따르면 좋아지고 있다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 이외에 다른 움직임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거가 보여야 된다. 학교가 개학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공장이 돌아가는 것들이 있거나 밀어놨던 전인대를 하거나 뭐 다양한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숫자 말고 저걸로 봐도 정말 줄고 있나 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러니 좀 어려워요. 라는 말씀도 또 하시길래 또 그렇게 들으니 그러네 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죠. 제가 워낙 팔랑귀라서. 그 중국의 대처, 특히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아주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에 통계국 PMI, 뭐 네. 차이신 PMI 같은 것들이 추풍낙엽처럼 반토막으로 나왔는데 저는 좀 이 표현이 그래도 좀 좋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솔직하게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통계국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지난달이 한 50 정도였고 예상치가 45인데 네. 갑자기 정확히 28인가가 나왔잖아요. 35인가 35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45였던 건 35가 나왔고 네, 35가 나왔잖아요. 42였던 게 27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냥 그럴 거면 그것도 불리지. 그러니까 뭐 기왕-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렇지만 아니, 뭐 그럴 수 네, 있죠. 그냥 지금 그래서 중국에 그리고 중국도 한국에서 나오는 숫자나 이제 기사들도 네, 어떻게 네.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그려지듯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는 감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더 신뢰하는 편인데 그냥 안 좋게 냈네. 그러네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분기 GDP가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이게 오히려 맞나 보다. 네, 좀 신뢰성을 가지고 그럴 수 봐도 있겠죠.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참 어려운 질문만 던져드리게 하고 그래도 궁금하니까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께 드려야지. 그럼 뭐 누가 정프로한테 물어보겠어요. 제가 모른다고 김프로 형한테 물어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꽤 있었을 텐데 또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 채팅창에서는 또 고맙다고. 예. 저희가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계신 사무실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그쪽으로 맛있는 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KB증권.